겸손은 다스베이다 316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고위원 후보 전원을 모시기 때문에 갈 길이 바빠요. 첫 순서 박지영, 정봉주. 정봉주 화이팅! 가자! 자, 오늘 최고위원 후보들 쫙 시간을 잡는데 정봉주 의원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시간 안 돼서 못 나오겠다. 난 못하겠다 그랬죠. 할 수 없이 여론조사 맨 앞에 있는 요 시간에 되냐 하니까 그때 다른 후보 안 나와? 의원님 노린 거죠, 이거. 혼자 나오려고. 어쩜 이렇게 머리가 잘 놀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유일하게 다른 후보 없이 혼자 여론조사 시간에 지금 나온 거예요. 의원님 IQ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IQ는 앞머리, JQ가 높죠. 잔머리. 자, 여론조사 빨리 하고 개요 1호 하고 정당 뭐 유의미한 변화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예, 신경 쓸 거 없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예. 선글라스. 근데 여기서 잘못하고 있다가 70% 넘어가 있어요. 전화 면접이 엄청 높은 겁니다, 이거 진짜. 과거에 비해서 전화 면접 조사는 잘 모름 이 응답이 좀 있거든요. 잘 모름이 없어요, 이제. 전화 면접 조사에 잘 모름이 1.5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이미 정확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70% 넘은 거는 아마 제가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고 나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자, 버려도 다음. 되겠구나. 자, 차기 주자로 적합한 인물이 뭐냐?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도 큰 변화 없이 쭉 이어집니다. 전화 면접을 물어보면 적합한 인물이 없다가 18.9%가 나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ARS로 하면 2.2%로 줄어요. 그래서 ARS를 기준으로 이걸 봐야 사람들의 속내를 알 수 있는데 보면 진보층은 이재명, 조국순으로 선택하는데 이재명이 70%가 넘고 압도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쏠림 현상이 더 커졌죠. 지지율도 더 올랐고요. 중도는 이재명, 한동훈 더블 스코어가 나요. 그리고 보수가 한동훈이 1위 하는 거는 예상 가능한데 2위가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이준석이 아니고 이재명이에요. 네. 이게 특이점입니다. 보수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이 2위다. 한동훈 42, 이재명 17. 보수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도 있지만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층에서 이재명 대표의 인기가 높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보층에서는 2위가 조국이고 한동훈은 흔적도 없어요. 하지만 보수층은 이재명을 차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층이 없는 것처럼 굴죠. 네. 보수 매체는. 2위입니다. 2위. 그렇다는 얘기는 외연 확장이니 이런 얘기는 다 개뻥이라는 소리예요. 응? 이미 외연 확장이 되고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요즘에 개싸움을 좀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는 입장에서. 개싸움이라니. 사람이. 말이 너무 심하네. 누가 개야.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죠. 네, 오늘도 뭐 YTN 여론조사 발표가 됐습니다. 한동훈이 한 45 정도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파에서 한동훈이 한 70% 정도 점유를 합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면 당원에서 80%, 여론조사 20% 반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에서 한동훈이 45%를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선 투표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그 수치예요. 45% 돌파하면 결선 투표 없이 한동훈이 되는 거고. 그거를 막을 암수가 등장하느냐 아니냐. 등장했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예, 여론조사만 보면 끝났어요. 그리고 또 조사한 게 이거 재밌는 건데 800에 7070 누가 썼을 거 같냐. 이것도 역시 ARS를 중심으로 보면 대통령 부인이 33%, 대통령이 10% 더 적어. 자, 그 다음 탄핵. 저희가 이거 연속 조사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ARS로 60%를 넘었어요. 네. 청원이 10만 명일 때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 이제 100만 명 돌파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50%였고.
네. 지금은 60%를 넘어섰는데 이번 주 또 한 번 해볼 거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자, 여론조사는 여기까지 해놓고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님 네. 원내에서 최고위원이 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안희정 최고하고 김민석 최고 같은 시기에 했어요. 염태영 그 수원시장 시절에 수원시장은 원외기는 하지만 지자체장이잖아요. 그분들은 다 지자체장이었거나 대선 후보급이었거나 아니 급으로만 따지면 사선 중진급이죠. 예. 이번에 근데 최고위원회 왜 출마하시는 겁니까? 세 줄 선전포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저 정봉주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봉주가 출전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원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78석 했을 때는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선언한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를 못 합니다. 후보들이 이제 탄핵 얘기를 좀 하기 시작해요. 이게 정봉주 효과입니다. 왜 조국 혁신당만 쇄빙선이 됩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쇄빙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나요? 그런데 원내는 불편해요. 원내 의원들은 좀 부담스럽지만 원외 최고위원이 되면 길거리에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자유롭게 탄핵을 얘기하겠다. 그 탄핵을 얘기하다 보면요. 빨리 돼요. 왜? 정봉주가 하면 됩니다. 이게요. 박수를 치잖아요. 짝짝짝 들리잖아요. 여러분 귀에는. 저는 펴펴펴 이렇게 들려요. 그리고 1인 2표인 거 아시죠? 권리당원들은 1인 2표인데 제가 2표 다 달라고 안 그래요. 이거 다 줄 수가 없잖아요. 한 표는 마음에 드시는 분들 주고 남는 표 그냥 적선하듯이 저한테 한 표 주십시오. 금, 토, 일 컷오프 투표가 있는데 제 정치 인생은 컷오프의 연속이에요. 미용실 가고 머리 커트해드릴까요? 그럼 컷오프인 줄 알고 벌떡 일어나. 컷! 컷오프 트라우마 때문에 출마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원들 50%로 바뀐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 권리당원이 투표합니다. 투표합니다. 예. 저희 방송이 딱 금요일 10시 나가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결정할 가능성 있죠? 있진 않고 높죠. 그래서 저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당원만 보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컷오프를 통과시켜주면 저는 뭘 받으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탄핵으로 돌려주겠다. 멋있다. 진행을 하시죠. 자, 도이치 2차 주가 조작 선수인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가 VIP 언급했단 말이에요. 이 VIP가 대통령입니까? 부인입니까? 아니면 제3의 인물입니까? 이종호라는 사람이 군 인사를 언급해요. 근데 군 인사를 어떻게 알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내부자 누구와 통화를 했거나 아니면 간첩이에요.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민간인에게 이 정보를 줬다고 한다면 국정농단입니다. 국정조사하자. 김건희 씨와 통화했는지 윤석열과 통화했는지 이건 최순실을 버금가는 뛰어넘는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다. 이제는 가자. 어디로? 탄핵열차 타고 가자. 의원님, 아니 의원님이 아니라 총수님 잠깐만요. 이게 제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별명이 묘설입니다. 묘설. 묘하게 설득된다. 생방송으로 제 최고위원회 발언을 듣고 있다 보면 중도 넘어와요. 보수도 막 진보를 하고 싶을 거야. 아, 정봉주 찍어줘야겠다. 옛날에 최순실이 이제 비선 실세 역할을 했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지금 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종호 씨가. 그러면 뭐 그런 사람들이 움직여서 인사나 이런 것을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 예. 이건 100% 동의해요. 정식 라인이 아닌 또 다른 보따리가 있을 것이다. 이 그룹 조사해야 됩니다. 이종호 털면 나오는 거예요. 골프 카톡에 3부 등장하잖아요. 3부. 그 3부가 뭐라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 이종훈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카톡이 나왔어요. 누군가가 김건희 씨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흘린 거예요. 골프 카톡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김건희 씨가 무조건 불리한 카톡이에요. 김건희 씨와 각을 세워서 싸우는 거 한동훈이거든요. 벼랑아 한동훈이 우리 편이 된 거야. 한동지 탄핵을 위해서 함께 갑시다. 근데 이 골프 카톡 나온 건 한동훈한테 무척 유리해요. 왜? 자기를 자꾸만 압박해갖고 당대표 그만두라고 하는데 김건희 씨 문제가 많네. 그 화살이 그 카톡으로 인해서 김건희와 이종호로 넘어갔어요. 그 골프 카톡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죠. 무척 중요해요. 의원님 뭐 좀 들으신 이야기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저는 근데 네. 추정해보면요. 한동훈한테는 유리하고 김건희 씨한테는 불리해요. 무척 불리해요. 어쨌든 이걸 제보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혹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인 거죠. 그럼요. 한동훈의 패턴을 분석해 보세요. 한동훈이 삼성 바이오 치면서 완전히 영웅적 검사로 떴습니다. 그때 누가 먼저 그걸 주장을 해요. 김경률이 해요. 검사 한동훈이 김경률에게 미리 정보를 준 거야. 여기서 한동훈의 패턴이 나와요. 누군가 시켜서 하면서 뒤이어가는구나. 쿠션을 때리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한동훈의 패턴은 직접 나서지 않고 누군가를 먼저 시키고 뒤늦게 나타나요. 이게 오랜 패턴입니다. 한동훈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해보는 거죠. 의심만 하세요. 의심이죠. 최고위원 될 때까지 의심만 합니다. 자, 의원님. 네. 올 한 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본인이 최고위원이 된다면 올 한 해 펼쳐지는 이 정치적 상황을 대응해야 되잖아요. 탄핵은 제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탄핵은 국민들 마음입니다. 인식이에요. 날리면 바이든도 탄핵 사유입니다. 이태원 참사 탄핵 사유예요. 최상병 탄핵 사유입니다. 탄핵은 안 되지 않을까? 우리 마음에 있는 망각을 깨야 됩니다. 두려움을 깨야 돼요. 국민들은 이미 깼어. 2016년에 탄핵 얘기를 하는 걸 다 두려워할 때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일 먼저 탄핵을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3% 지지율이 15%로 급상승을 해요. 정치권에서 선도주자의 역할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개헌을 얘기해요. 개헌도 임기단축이고 탄핵도 임기단축입니다. 조국 대표가 주장이 2년 전서부터 제가 전국을 돌면서 특강을 하면서 개헌으로 임기단축 윤석열을 끝장내자. 제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개헌으로 넘어가는 순간 주도권은 윤석열한테 넘어갑니다. 개헌은 절차고요. 탄핵은 징계 과정입니다. 이 대통령 징계받아야 돼요. 8월 18일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은 탄핵이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기 시작할 것이다. 국민들의 열기와 만나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급 발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힘의 8명 의원들이요. 그들도 민심을 알아요. 민주당 탄핵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미 그들도 마음속으로 탄핵에 동조하고 있어요. 이거 끌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 안에 대선 다시 치릅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표만 주세요. 한 표만. 자, 두 분의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한 분은 정치를 시작한 지 34년이 됐고, 90년에 시작하셨으니까. 90년 꼬마 민정 아닙니까? 한 분은 34일 됐나 모르겠네? 근데 두 분이 각각 유일한 초선, 유일한 사선이어서 커플이 됐어요. 아, 좋네요. 저는 이성윤 의원님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사선 의원 최고위원 도전은 처음 아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사선 최고위원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왜 사선이나 돼서
최고위원을 도전하느냐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34일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데 왜 최고위원 한다고 나섰느냐. 40일 정도 됐습니다. 제가 초선이긴 하지만 30년 동안 검찰에서 경험을 쌓았고 저의 사법연수 동기이고 저와 검찰장을 같이 했던 윤석열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윤석열에 맞서 본분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을 30여 년간 겪어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성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에 정말 윤석열과 맞짱 뜰 수 있는 사람, 윤석열을 봤을 때 정말 짜증나고 정말 싫어하는 사람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제가 생각이 있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모범답안 말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솔직하게. 드릴게요. 지난 총선에서 제가 상황실장을 했는데요. 저는 총선 끝나고 좀 두렵더라고요. 앞으로 1년, 2년에 어떤 일이 올지 진짜 예측을 못하겠더라고요. 대표님하고 그런 얘기 알아본 적이 있어요.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불확실했던 상황이 있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 나도 잘 모르겠다.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치라는 게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데 제가 이해찬 대표님을 모시고 선거를 여러 번 치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순시장 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20대 시절부터 DJ가 명예에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선거, 이재명 대통령 선거와 총선까지. 근데 이번에 끝나고 나서 이해찬 전 대표께서 이제 자네들이 해야 돼, 자네들이 해야 돼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저한테. 자네들이 해야 돼? 자네들이 해야 돼, 자네들이 해야 돼. 나 좀 그만 불러내라고. 내가 판단관이잖아. 이제는 어렵다. 자네들이 해야 돼, 자네들이 해야 돼. 사실 이제는 저희 위에 선배가 별로 있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러저런 선거를 치러본 경험, 이러저런 큰 일을 치러본 경험, 당이 어려울 때 그것을 방향 잡고 돌파해본 경험. 그래서 아주 외람되지만 김민석이가 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지도부에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무슨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방향키를 잡아줄 원로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은 그러면 나 정도 된 경험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마땅히 다른 대안이 없더라고요. 어느새 연배도 그렇게 돼버리고 경험도 그렇게 쌓여버리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부담스러운 건데요.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 부담도 있고 마지막까지 좀 주저스럽더라고요. 이거 주책 아닌가? 예. 근데 그렇지만 마지막에 무거운 책임감. 그 이재명 대표하고 해보셨어요? 이런 종류 이야기? 그럼요. 서로 그런 공감이 있었다. 그냥 요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필요할 때가 오래 올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폭풍 같은 전국인데 아마 가장 신중한 분이 대표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대표. 오히려.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우리가 너무 책임이 큽니다. 2016년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제일 먼저 탄핵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말할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큰 정당이 됐어요. 그리고 쟤들이 너무 엉망이에요. 정말. 더 그리고 우리가 여당 같아요. 진심으로. 맞아. 그 총선이 딱 끝나자마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성윤 의원님 VIP가 예. 대통령입니까? 부인입니까? 혹은 제3자입니까? 오늘은 그 당사자가 제3자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그걸 보세요? 19일 날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거든요. 나오니까 제가 세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예, 개인적으로는 윤용산 대통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은 말씀드리면 그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잘 알잖아요. 성질이 되게 급합니다. 8월 2일 날 12시 7분에 전화하고 43분에 전화하고 50분에 3번을 전화해요. 예. 두 번째 그 발신지가 용산 부근이었다는 거. 예.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옆에서 누가 채그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된 것이냐. 계속 채그냈기 때문에 7분에 전화하고 43분에 전화하고 13분간 통화했는데 또 통화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 또는 제3자 아니냐
개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법사위 때 증인 채택이 됐고 나오면 제가 또 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됩니까? 총선 지나고서요. 미국 사람들 중에 한국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그 재밌었어요. 한동훈 뭐 전당대회 나온다 만다 얘기도 없을 때였는데 두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는 검찰이 용산하고 결이 똑같다고 보느냐. 두 번째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냐. 결과는 어떨 것 같냐.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씩은 다른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하나를 얘기했고,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것 같다. 근데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길 것 같다.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문자 이거 나오고 걸 보면서 전국을 움직이는 본질에는 부인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 문자를 공개하기가 이 국면에서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전국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일을 내잖아요. 이 전체 흐름을 기획하고 일 내고 주도하고 이거는 부인 쪽이 아닌가 저는 싶더라고요. 문자 보면서 야 옛날 논문 때보다 글은 많이 좋아졌네 뭐 이런 생각은 사실은 저는 그 생각은 들대요. 대통령하고 여당의 대표를 자기가 막 중재하고 사이좋게 만들어야 된다고 막 생각하잖아요. 스스로 막 정치판의 한 가운데 있어요. 막 동지라고 하고 막. 그러면 올 한 해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든 벌어질 것만 같은데 그 한가운데서 이 지도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한동훈이 돼도 결국 본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이고요. 윤석열 검사를 전면에 내세워서 자기 편은 수사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만 주야장천하고 국면마다 이재명 대표 소환 카드를 내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 국민의 분노와 거부권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날 것이고 결국 하반기에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거다. 제가 초선이니까 과감하게 치고 나가고 선방을 날리고 우리 노련한 우리 김민석 의원님께서 뒤에서 버텨주시고. 김민석 의원이 최고위원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김민석 의원님도 지지해 주시고 저도 또 나머지 표를 지지해 주시고. 아주 간단하게 저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대로 안전하게 임기 내 끝까지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복잡할 때는 딱 원칙만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원칙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이 안 될 만큼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집권 준비를 갖췄다 하는 거를 빨리 보이고, 첫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정권 번- 무너져도 민주당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 들게. 그럼요. 대체 권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게 힘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게 이번 지도부의 첫째 저는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 느낌을 딱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될지는 하늘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징검다리들은 뚜벅뚜벅 그냥 놓고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전략이 뭐냐, 그때 수단이 뭐냐, 그건 그때 가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원칙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고 가는 것이 최상의 대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성윤 의원님 노련한 사선과 함께 나와가지고 불리한 초선이 됐어요 지금. 추가 발언 한 2분을 통해 가지고 본인을 어필해 주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 정권을 놓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에 들어가서 검찰 개혁 깃발을 꽂고 가겠습니다. 초선이니까 과감하게 가고, 그 다음에 우리 노련하신 김민석 의원님 같은 분들이 뒤에서 버텨주면 우리 국민들은 승리할 것이다. 민석 의원이 앞으로 나가면 어떡해요? 제가 검찰 개혁, 검찰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이승윤 후보님 지금 경쟁자들이 너무 막강해요, 그죠? 경쟁자들이 많은데요. 검찰의 행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만큼 검찰 개혁을 잘할 수 있는 적임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윤수 의원님. 제가 독하게 싸울 때는 굉장히 독하게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검찰하고도 혹독하게 당해봤고 독하게 싸워봤고,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만들고 이해찬 대표님처럼 그런 역할들을 또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자, 박수! 자, 저희가 빨리빨리 진행했어요. 뒤에도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못하신 이야기는 컷오프를 통과 못하면 그때 가서 하세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그것도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결과를 보고 다시 모시든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원외 세 분 모셨는데,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지호 대변인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최대호 안양시장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박완희 청주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컷 오프는 8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지명도면에서 가장 불리한 세 분이에요, 지금. 쟁쟁한 원내들이 있는데, 원외에서 역할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집단이라는 게 동일 집단으로만 이루어지면 다양성이 저해됩니다. 저같이 비서관 생활도 해보고 당원 생활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원외 활동도 해본 사람이 들어가야 훌륭하신 분만 있으면 국가가 경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처럼 좀 만만하고 동생 같고 친구 같은 최고위원이 있어야 뭔가 좀 당이 잘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 최대호 시장께서는 전국 자치분권 민주 지도자 회의라는 게 있어요. 너무 길다. 자치분권 회의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추대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 목소리 좀 가서 내줘라. 왜 지자체장이 최고위원이 돼야 됩니까? 이미 입증됐지 않습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네.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저도 2010년부터 저는 안양시장으로 같이 동지행화기를 맺어왔었고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자치분권 해야 됩니다. 당원 중립 정당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민생 현장을 구석구석 살폈어요. 이런 자치분권 세력이 지도부에 들어가서 지방 선거의 승리 물론이고 정권 창출 가져와야 됩니다. 예,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기초의원 최초로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초의원으로 왜 최고위원을 굳이 도전하시려 하는 거예요? 청주시장도 아니고 시의회를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기초의원 협의회 대표를 맡고 왔습니다. 저희 민주당에 1354명의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계십니다. 전국의 기초의원님들, 지방의원님들 많이 만나 뵀어요. 이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왜 이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느냐? 우리 민주당이 100년 정당으로 튼튼한 정당이 되려면 기반, 풀뿌리, 이 실핏줄이 강해야 되거든요. 이 실핏줄을 강화시키는, 기반을 강화시키는 역할은 지방의원들이 합니다. 굳은 일은 다 지방의원들이 합니다. 선거철에 가장 앞에서 선거운동하고요. 집회 있으면 서울로 다 올라오는 것들도 지방의원들이 당원들 모집해서 올라오고요. 기초의원들이 당원들 제일 많이 만나요. 당원의 목소리를 중앙 지도부에 제대로 전달하려면 그 소통 창구로서 기초의원이나 지방의원 대표가 그런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해야 한다. 꼭 중간에 누군가를 거쳐서 가야 되나요? 이제는 직접 전화도 하고 직접 문자도 하는데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바쁘셔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 중에 한 분만 나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시의원을 대표하는 사람도 나왔고 지자체장도 대표하는 사람도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시의원 대표가 들어간다고 치면 지자체장도 들어가야 됩니까? 시의원 대표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우리 당원이나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두 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좋지요.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만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그것은 우리 당의 당원들이 현명한 집단 지성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실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출마하신 최고위원분들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이 되어 계십니다. 그렇죠. 지방의원들이 목소리들을 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방 소멸 문제입니다. 지방 소멸 문제의 당사자들이 지방의원들이에요. 그래서 1년 내내 지방 소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자치분권이나 균형발전 이야기를 꾸준하게 이야기해야 당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또 입법화,
제도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슨 일이든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지도부는 비상 지도부다. 그럴 경우를 대비한 지도부여야 한다. 이런 인식도 있거든요. 지방분권 얘기만 계속하는 최고위원 5명밖에 안 되는데 그 자리를 위해 줘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365에 그거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211개 기초의회 중에 180개 정도를 제가 돌아봤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당원들을 만나고 국민들을 만난다. 결국은 그 싸움의 현장에서 피켓 들고 퇴진운동하고 그런 것들을 제일 열심히 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같은 맥락인데요. 내 삶이 지금 팍팍해요. 민생 정책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그걸 정책화시키는 것. 그래서 어떻게 국민의 삶을 보듬고 응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민생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지도부 한 사람 꼭 필요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못 챙길까요? 민생 잘 챙기죠. 그래서 대표를 통해서 이미 검증됐지 않습니까? 네.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었던지. 그 지자체장의 경험 그리고 그 시각은 이재명 대표가 이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면 되잖아요. 그 근데 역할을. 이재명 대표 혼자는 어려워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 고장난명이라고 하죠. 박수도 같이 쳐줘야 되는데 엇박자에 대한 고장난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간과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과 같은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여쭤보는 거고, 우리 김지호 실장은 이재명 대표 이제 피습 당했을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그때 다스웨이도 몇 번 나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출마 한번 했다가 접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일주일에 유튜버랑 방송을 8개에서 10개 하고 있습니다. 신나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일을 계속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검사 독재 정권하고 싸우려고 하면 콘크리트처럼 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시멘트도 있고 모래도 있고 철근 같은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만으로는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굳지 않습니다. 저같이 좀 만만하고 유연하고 서비스가 좋은 최고위원 후보도 왜요? 물이 있어야죠. 저는 물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님이 임명한 정무조정부실장이 누구? 김지호입니다. 나는 물이다. 정수! 고인물이 아니라 정수. 그 물은 내가 보기엔 정봉주 의원도 잘할 것 같은데. 네, 정봉주 의원님도 잘 하시죠. 예. 제가 이번 선거하면서 정말 우리 당의 민주 지도자들이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좀 부족하고 경력도 일천하죠. 그런데 제가 이재명 대표님한테 배운 건 도전하고 책임지고 겸손하라는 거였습니다. 1월 달에 테러 암살 피습 사건이 된 이후로 쌀이비든 부직갱이라도 나라도 휘둘르든지 해갖고 검찰들하고 싸우고 제가 2년 동안 검찰한테 느낀 건 뭐냐면요. 검찰이란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검사 개개인 이름을 얘기해야 됩니다. 좀 작게 얘기하면 안 돼요? 기가 아파. 제가 지난 2년간 300회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입장문을 내고 박찬대 원내대표랑 100회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수도 없이 검사들의 악행에 대해서 실명하고 그들의 악행을 기록했습니다. 자, VIP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이 VIP가 대통령입니까? 부인입니까? 제3의 인물입니까? 저는 뭐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성 장군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런데 김계한 사령관이 그분 삼성 장군이세요. 근데 사성 장군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MB 때 만사 형통이라는 얘기 아시죠? 이번 정권에서는 만사 영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빨리 쳐다녀야 됩니다. 정말 우리 13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청원을 했습니다. 네. 함께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진하고 공명해야 됩니다. 함께 외쳐야 됩니다. 저는 30을 외치는 사람으로서 30이 뭐라고요? 함께 나가고 나갈진 함께 공짜 공진. 나갈진 공진입니다. 예. 공명 같이 소리를 내야 된다. 함께 외치고 외칠 명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공생해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고. 예, 이거 어디서 맞아요. 나오는 문구예요? 만드신 겁니까? 제가 좀 만들기도 하고 각색을 좀 했지요. 만약에 제가 컷오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한 일이죠. 대단해지죠. 도전 속에서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역사는 새롭게 만들어진다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영부인이라 생각하고요.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결국은 윤석열 정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구도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원이 하나쯤은 들어가야 된다 어필해 주세요. 제가 전라도의 한 의회 의장님을 찾아뵀어요. 의장님이 야, 우리 기초의원들도 최고위원회 출마할 수 있는겨?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당원이면 누구나 출마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국회의원분들이나 단체장분들의 최고위원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지방의원들이거든요. 자치분권이나 균형발전, 지방 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방의원이다. 전국의 기초의원은 1354명, 광역의원은 322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10표, 100표를 모아온다고 하면 최고위원 예비경선도 반드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사상 기초의원 최초로 최고위원에 도전합니다. 전국의 1350여 명의 기초의원과 350명의 광역의원이 박완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 중앙과 시골 마을 장마당을 연결하는 역할은 지방의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컷오프가 되고 공천 승복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1인 2표입니다. 훌륭하신 민주지도자 한 명 뽑아주시고 저같이 만만한 최고위원 후보도 꼭 한 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실장님은 찾는 거를 왜 걔네는 못 찾는 거예요? 공소장은 사실이냐 가짜뉴스하고 또 기소하고 재판하고 검찰 독재 정권과 선명하게 싸울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명 대표와 성남 시절부터 있어 정책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역 화폐 문제부터 대답 플랫폼과 또 우리 연연마을의 아스코 공장 문제가 있어서 참으로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 문제를 이재명 경기도자 취임하자마자 다음 날 안양에 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족한 2%를 채워드릴 수 있는 최고위원이 되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2% 부족해요? 좀 부족한 점을 찾아가지고 다음 정권 창출하고 정말 역사에 남는 훌륭한 대통령 돼야 되겠지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자, 감사합니다. 검증된 지방정부 정책들을 민주당의 대표적인 민생정책으로 키워내겠습니다. 지방 소멸시대,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윤석열 폭정에 맞서려면 자치분권 전문가 최고위원 한 명은 꼭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재선그룹입니다. 네 분 모시겠습니다. 누가 돼도 누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라인업인데 강선호 의원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네. 지금 12명 후보 중에 가장 강한 후보가 누굽니까? 그리고 제일 약한 후보가 누구예요? 강선우? 아니, 다들 정말로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이들 나오셔서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도 꼭 좀 제가 7월 14일 이후에도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꼭 좀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올립니다. 네. 이게 제일 강한 후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내가 제낄 수 있고 있잖아요, 다. 막 제낄 수 있는 사람의 강선우가 가장 많이 걸려 있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제일 약한 후보라고 치고 제일 강한 후보는 누구예요? 생각하고 계세요. 자, 알겠습니다. 첫 번째라서 약간 불리하니까 그 사이에 생각하신 김병주 의원님. 제일 강한 후보가 누굽니까? 저희가 밖에서 네. 그 토의를 했어요. 가장 일을 잘하는 때가 언젠가 재선 때예요. 그래서 우리 재선 4명이 강하지 않겠나. 4명 다 될 것이다. 네. 4명 다 돼도 우리 당이 잘 나간다.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지 재선 때가 열정적이고 진짜 일을 많이 할 때요. 우리 넷은 살려달라. 그렇죠. 4명 꼭 살려주세요. 분야별로도 다 각자예요. 재선 의원 4명 다 살린다고 치고 나머지 1명 살릴 사람이 누굽니까?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나머지 한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를 찍고. 민영배 의원님, 4명 중에 제일 약한 사람 누구예요? 이 중에는 저죠. 4명 중에 제일 강한 사람 누구예요? 우리가 앞에 오면서 다 짜가지고 와서 총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안 무너져요.
이미 저희가 입을 다 맞췄어요. 누가 돼도 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 일단 넷부터 살고 한 분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3선, 4선도 쟁쟁하잖아요. 굉장히 쟁쟁해요. 쟁쟁한 정도가 아니라 뭐 만약에 4선이 한 명 되고 3선이 2명 돼버렸어요. 선수가 높은 양반들이 하필이면 지명도도 있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인정. 예. 가능성이 있잖아요. 높이. 인정. 예. 그러면 2자리 남는데 예. 4명 중에 2사람 누가 돼야 돼요? 그거 이따가 다시 나가서 끝나고 나가서 상의해 볼게요. 이거는 우리 예측 밖이다. 그죠? 그러면 나여야 하는 이유도 들어볼게요. 예, 강선우 의원님부터. 이재명 대표께서 오늘 출마 선언하셨는데요. 슬로건이 국민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번에 출마 선언은 좋더라고 내용. 너무 굉장히 좋았어요. 예, 예. 꼭 한번 다들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출마 선언은 네. 4선 김민석 의원하고 같이 의논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또 불리해지는 거예요. 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유가 강선우 최고위원이 되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이재명의 최고위원이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직 혁신입니다. 온라인 당원 출신 강선우에게 맡겨주십시오. 매일 민주당 홈페이지를 들락거리며 비례대표 신청 공고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닮은 당신의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이름 없는 최고위원이 돼서 팀플레이어로 들어가고 싶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치인으로서 빛나는 지도부가 아니라 뒤에서 열심히 탄핵의 열차의 바퀴를 돌리려고 그렇게 출마하게 됐습니다.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오버하지 않고 이 팀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일꾼이 되겠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지도부는 목표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시대여야 됩니다. 강선우 최고위원 아닌 이재명의 최고위원이 되기 위해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네. 나를 내세우지 않겠다. 나는 조용히 이 지도부가 굴러가게 하는 일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살자면서 그렇게 혼자서. 일단 혼자 살 길을 이쪽으로 찾았어요. 같이 살자고 이렇게 밖에서 얘기해놓고. 자, 우리 김병주 의원님. 네, 아주 절박하고 책임감과 사명감 때문에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저 같은 사람이 최고위원이 돼야 되겠다. 왜 그러세요? 왜냐? 윤석열 정부와 가장 선봉에 서서 싸운 사람 누굽니까? 대통령실 졸속 이전 때부터 제가 선봉에 서서 늘 저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웠고요. 두 번째, 경제가 안보가 경제입니다. 지금 전쟁의 위기로 막 치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김병주가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그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도전을 했고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당원과 가장 잘 소통하는 사람 누구냐? 동고동락의 리더십의 김병주. 자그마치 주불리 김병주 지난주에 20만 명 구독자 돌파했습니다. 다스베이다 덕도 많아요. 사실은 저를 출연시켜주고 홍보해 주셔서 지방선거 승리를 하려면은 수십만을 지지하던 육군 대장의 위엄과 판단력과 애국심과 헌신, 간절한 마음으로 최고위원 출마했고요. 저는 40년 가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으로 목숨 바쳐 헌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 실패, 안보 참사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민주당이 구해야 합니다. 국방 전문가, 안보 지킴이 김병주가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안보 전문가가 최고위원 적이 없어요. 동맹도 구분 못하는 이 정신 나간 국민에게 제가 혼내줬잖아요. 그러한 결기와 의지로 이재명 대표님을 지키고 이재명 대표님 짧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성. 네. 자, 다 같이 살자고 해놓고 지금 각자 얘기하는 시간이 돌아오니까 씁쓸해요, 되게. 씁쓸해요. 국회 본회의장에 제 왼쪽에 앉았거든요. 둘이 되게 친해요. 예. 싸우면 내가 잘한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성장군이 나와가지고 싸우면 내가 잘한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네. 아니야, 투사야, 투사. 형, 나 먼저 살고. 저는 제일 친한 사람이 이 세 분인데 세 분 다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면 나오고. 세 분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습니까? 저도 박원 동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죠. 저도 형님하고 친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아, 진짜 그러고 보니까 다 친한 사람들 많아요. 이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다들 의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사실은 전투사령부 같은 것을 좀 꾸려보고 싶어서요. 싸우는 일이 가장 지금 급하거든요. 큰 싸움이 한 3번 정도 있잖아요. 당장 윤석열과 싸움이 하나 있고 정치검찰과 싸우는 거죠. 그 다음 지방선거가 있고 그 다음 대선이 있고 이렇게 큰 싸움이 3번 있는데 21대 때는 정말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제가 몸을 던져가지고 해봐도 자꾸 김 빠진 얘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윤석열 탄핵 역풍 오지 않는다고 싸우자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도 내지르지 못한 거예요. 민주당은 좀 싸울 때도 민주적으로 싸우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훨씬 더 거칠게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전투사령부를 좀 꾸려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최고위원회에 나섭니다. 첫째, 정치검찰에 맞서 탈당까지 불사했습니다. 둘째, 가장 먼저 이재명을 선택했고 지금까지 굳건하게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정비는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의 지역 분산을 주장했습니다. 넷째, 당원의 선출 권한을 최대한 키우겠습니다. 본인이 제일 잘 싸우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죠. 첫째는 예리한 눈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 선언을 한 첫 국회의원이었잖아요. 2021년 1월이었거든요. 그때 아무도 이재명의 미래에 대해서 판단이 아직 안 될 때인데 제가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그때 호남에서도 한 절반은 왜 갑자기 이재명이냐. 근데 저는 그때 봤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0%인데 눈이 좀 날카롭고요. 두 번째는 몸을 던지는 용기가 좀 있습니다. 사실 당을 위해서 당 떠나서 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당을 위해서 탈당에다 돌아왔다. 네. 자, 옆에 계신 우리 한준호 의원님. 네, 원희룡 저격수 한준호입니다. 네. 요즘 TV 통해서 뉴스 보기 힘드시죠? 다시 국민들이 뉴스를 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제 출마의 생각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에 맞서 싸웠던 제게 선배들께서는 저를 후방 저격수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빛이 나지 않는 일을 도맡아 잘 해결했다는 격려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후방의 저격수가 아닌 언론 개혁을 비롯한 모든 개혁의 선봉에서는 여러분의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MBC 노동조합 집행부로 일을 하면서 이명박 정권에서 종편이 출범된다고 해서 싸우던 때입니다. 그때 언론 정상화를 못 해낸 것 큰 트라우마입니다. 두 번째가 지난 20대 대선 때 이재명 대선 후보의 수행실장으로 지냈는데 지금도 그 마지막에 표가 뒤집힐 때 분통 터지던 그 느낌, 억울함 이런 것들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기고 싶어서 선거에 나왔고요. 특히 요즘 MBC 상황 안 좋잖아요. 저희가 최고위원 5명인데 이 중에 한 사람은 어쨌든 언론 개혁 몫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보니까 2008년도에 제가 쓴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서로 특별한 거 하지 말자고 해놓고. 그래서 저는 다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 후배들,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검찰 개혁과 함께 언론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된다. 5명 중에 1명은 꼭 언론 개혁 선봉에 설 수 있는 한준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아니 4명 다 살자고 해놓고 세게 나와서 언론 혼자잖아요. 네. 나 혼자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공통 질문인데 녹취에 등장한 VIP 대통령입니까 부인입니까 제3의 인물입니까? 저는 부부인 것 같아요. 그 부부. 이 VIP는 빕스예요 그럼? 통상 VIP는 대통령을 의미하죠. 근데 이종호가 누굽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공범. 그러니까 당연히 김건희와 통하지 않았겠나. 그러면은 그 VIP가 VIP 위에 VIP, VVIP가 아니겠나. VIP 제로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면은 이건 완벽한 국정농단이 되는 거고, VIP가 되면은 이거야말로 진짜 피할 수 없는 탄핵감이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사님 같긴 한데 누가 돼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제 녹취 파일이 딱 터졌을 때 하필이면 외국에 나가 있잖아요. 김건희 부부가. 윤석열 부부가 아니라 김건희 부부. 네. 김건희 부부가 외국에 나와 있는데 귀국하셔서 김건희 증인으로 국회 오십시오.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대통령실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VIP를 대통령 이외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심지어 지자체에서도 문서를 쓸 때 VIP라고 쓰면 그건 대통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쓰는데. 다 그렇게 씁니다. 근데 근데 이분은 군에서 그랬다가 무슨 일이 나려고. 대통령 경로설 나왔을 때 해병대 김계한 사령관이 VIP가 경로했다라고 이렇게 메모를 적었거든요. VIP 그 용어를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쓰면은 괘씸죄가 걸려요. 아, 괘씸죄까지? 그렇죠. 실제. 네 분 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네요. 그죠? 그분. 최근 사건 중에 나는 이 사건의 이 대목을 제일 주목하고 있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올 한 해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지도부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안목 이런 걸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갔잖아요. 나토 정상회담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토는 러시아를 막기 위한 군사 동맹체예요. 얼마 전부터 중국도 견제하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미국이 한 80%를 주도해요.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었어요. 나토 정상회담 가면 중국,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 관계가 점점 세질 거 아니에요. 그건 큰 위협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사실 불편해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미국, 대한민국이 같이 3자 회담을 해서 러시아와 북한을 떨어뜨려 놔야만이 위태로워지지 않고 있는데 더 위태로운 길을 가고 있어서 저는 진짜 우려해요. 국지전까지 가지 않을까. 작년 7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서 사직생 정신으로 우크라이나와 연합해서 싸우겠다. 이것은 러시아와 적대국을 선언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으로 가는 길을 연한 단초가 아니냐 해서 우리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지금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일시판 5개 문자 있잖아요. 그 아마도 VVIP께서 흘리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 보면은 제가 뭐 댓글을 동원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시중에는 벌써 김건희가 드루 퀸이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본인한테 좋은 댓글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외곽에다. 장해찬 전 최고의 주장이죠. 둘 다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게 제일 주목하는 이유는 저게 윤석열 진영과 한동훈 진영의 분열의 이 징후구나. 그리고 그것이 윤석열 권력을 무너뜨릴지도 모르겠다. 그런 것 때문에요. 저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누가 왜 그리고 이런 일을 하려면 꼭 돈이 필요해요. 한두 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수사 대상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내용도 내용인데 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익십했을까? 카톡을 자주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네, 과거에. 예. 근데 말투가 보면은 굉장히 정중하게 마치 여기에 답을 하게 되면 뭐로든 엮이게 되는, 그게 같이 캡처가 됐다고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거를 받고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평소 같지 않은 말투. 함정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예전에 좀 잊혀진 얘기를 좀 잠깐 짧게 할게요. 그 종점 1년 발표. 전에 제가 병산리 땅을 찾아냈었어요. 그렇죠. 그날 제 질의를 듣고 바로 대통령실에서 입장문이 나왔어요. 첫 번째 요지는 여기는 선산이다. 두 번째는 선산을 위해서 일부 형질 변경을 했다. 다 거짓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선산은 거기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고 선산의 일부 관리를 위한 형질 변경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대통령실이 거짓으로 답변을 내놨으면
사실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였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런 방법 없이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금 쓰고 있고요. 사실 특검 대상이 될 만한 사건이죠. 충분히 그렇습니다. 네, 특검이 필요합니다. 고 종점 몇건 사건은 나 아니냐 나. 그렇죠. 저밖에 없죠. 밝혀낼 수 있는 게 2년간 자료를 숙식한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이 살자고 했더니 그거 아니야 보니까. 공통 질문인데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올 한 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전망하세요? 나는 그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 법사위에서 탄핵 청원 소위가 열리잖아요. 그럼 탄핵이 공론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앞으로 전국을 회오리치게 맞는 태풍으로 만드는 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휘부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최고위원들이 똘똘 뭉쳐서 전쟁과 같이 싸워야 된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무력 충돌까지 가면 어떡하면 막아내야 되니까 저 같은 사람이 또 국방 안보를 지고 또 이거를 언론에서 막 하잖아요. 막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든가 막고 하면은 언론 전문가 한준호 의원님 같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막아내고. 민영배 의원하고 강선우 의원은 어떻게 해요? 그 민생 저희가 그냥 양보하겠습니다. 아니야 빠뜨려서 민생 이렇게 정리되는 건가요? 또 저만 같이 하잖아. 죄송 미안해. 우리 민영배 형님하고 강선우 의원님은 민생을 책임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이러한 셋업 캐비넷 같은 수습은 안 되는 거 만들어야 같아요. 된다.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습이 잘 안 돼요 지금. 수습이 잘 안 돼. 근데 아니요. 그 아까 4선 뭐 3선 2분 이렇게 3분이 다 되고 나면 여기서 2명밖에 못 들어갈 텐데 어쩔 거냐. 1번으로 들어가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러날게요. 아니 미안해요. 아니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일단 잘 살아야 되겠어요. 같이 들어야 돼.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데 대략 한 3개 정도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탄핵을 하겠다 그래도 뭐 끝까지 버티는, 그래서 결국은 뭔가 결정적인 전환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올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스스로 그 자기 가치를 정리하는 유시민 작가가 썼던데 논리 프로시콰이라고 했죠. 영구 불기소 특별사면, 그런 탈출구를 찾아서 도망가는 방법. 또 하나는 갑자기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 민주당하고 어떻게 잘 해보려고 나서는 그런 상황, 이런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부서질 때까지 갈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확 불러일으키면서 뭔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그걸 염두에 두면서 상황 관리를 해나가야 돼서. 쭉 듣다 보니까 김병주 의원을 위한 발언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려면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뿐만 아니라 그런 싸움을 정말 치밀하게 준비할 전략가가 필요하다. 그런 전투사령부가 필요하다니까요. 민영배 같이 전투력 센 사람도 늦었어요. 필요합니다. 앞만 봐도 늦었어요. 늦었어요. 근데 국민의힘 쪽의 대표가 한동훈이 된다라는 가정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 저희 손은 빌려줄 뿐이고 다른 싸움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다시 기본사회라는 개념을 꺼내들고 있는데, 그러면 입법부하고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의 싸움이 지난하게 이어질 텐데, 오히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집중을 할 게 무엇이냐. 지금 현재 최혜병 사건엔 무조건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게 트리거가 돼서 저희가 바라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느끼고 있듯이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사불란하게 단일 대우 유지하면서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려면은 내가 빛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통령 경선 후보였을 때부터 늘 뒤에서 이름 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지도부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반드시 꼭 열기 위해서 이름 없이 뒤에서 열심히 최선 다해서 이 탄핵 열차의 바퀴를 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차가 달리는데 탈선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는 손발을 좀 묶어놓는 걸 할 수가 있어요. 탄핵 소추권이 있는 거거든요. 나쁜 수사보다는 없는 수사가 나아요. 이 열차가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 일들 촘촘하게 준비
잘 하겠습니다. 자, 박수. 김병주 의원님은 본인 어필 많이 하셨고 옆에서도 도와주고 했으니까 제발 좀 짧게 해주세요.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라고 질타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벌떼같이 일어나서 저보고 사과하라 했잖아요. 직권상정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핸드폰을 끄고 배수진을 친 거예요. 원내 지도부에 얘기했죠. 나 핸드폰 끄고 사라진다. 사과를 가지고 협상의 지렛대로 쓰지 마라. 의원님 핸드폰 끈 거 가지고 너무 비장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배수진을 치는 거죠. 그래서 3시에 결국은 본회의가 열렸고 제가 그때부터 공격을 했어요. 박수. 오케이. 4일날 다 보여줬습니다. 자, 한준 의원님 그럼 짧게 해주십시오. 네. 언론 개혁 문제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나라 만드는데 언론님 몫으로 꼭 한준 의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다 들어가시고 남은 룸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경선 모드에 우리가 제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야, 삼선도 두 분 다 돼도 이상하지 않고 두 분 다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죠?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컷오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표 주십시오. 컷오프가 지금 네 관건이에요. 8명 안에만 들어가면 일단 전국을 한번 돌면서 자기 어필의 기회가 있는데 거기서 떨어져 버리면 내일 모레요. 나는 이러이러함으로 나는 그 일단 8명 안에 꼭 들어가야 돼. 자, 이현주 의원님부터 해보실까요? 몇 개 얘기해야 돼요? 몇 개야? 제일 강력한 거 하나만 어필해 주세요. 상대를 가장 잘 알고 있다. 비상시국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꼭 나와야겠다고 생각한 게 3년 있다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닐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상시국이 이제 빨리 다가올 것 같은 이 본능적 감각이 드는데 그때 이 아주 막 휘몰아칠 때 제가 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때 저게 왜 저렇게 되고 어떤 의미인지 그때 저쪽에 어떤 누구랑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결정을 하고 빨리 행동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내가 저쪽을 잘한다. 하나는 요거는 다른 사람들은 어필할 수 없는 지점이다. 그렇죠. 이건 예. 저만. 예. 네. 내가 험한 꼴 당하면서 다 봤잖아. 네. 그리고 산전수전 다 겪은 후에 돌아온 민주당에서 대선의 승리를 견인하고 싶습니다. 비상시국에서의 상대의 전술과 정치판을 읽을 수 있는 경험과 역량, 민주보수까지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는 이현주라고 감히 자임합니다. 그 심리도 잘 알고 정서도 잘 알고 있잖아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애증이 있잖아요. 애증. 같이 권력을 향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돌아서면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거거든요. 적이 될 수 있는 그 포인트와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저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사이가 나쁘다고 다 생각하시더라고요. 다층적이에요. 우리가 시나리오를 1, 2, 3 이렇게 다 가정해 놓고 우리도 우리의 액션 플랜을 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상의할 수 있는 제가 대상이 된다.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네. 하나 더 해보세요. 두 번째는 비상시국에서 저쪽이 무너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하고 이제 강력하게 맞서 싸우는 게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무너져 가는 속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민주당한테 믿업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믿음직하고 뭔가 맡겨도 되겠다. 우리의 미래를 맡겨도 되겠다. 라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출사표를 던지시면서 먹사니즘을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맥락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내가 바로 경제인 출신 아니냐. 지속성장 얘기하면서 AI 시대 에너지 얘기하셨잖아요. 계속 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쟤들하고 같이 가면 진짜 우리도 이제 희망이 생길 것 같아. 그 점에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현희 의원님도 할 말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두 가지로 요약해 주세요. 저는 잠깐만, 이거 해바라기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눈에 확 띄라고요. 네. 국민 바라기, 당원 바라기라는 뜻입니다. 국민과 당원을 하늘같이 섬기겠다. 네. 그런 마음의 다짐을 상징합니다. 제가 왜 돼야 되냐? 저는 말로 하는 정치 평론가가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권과 맞짱 떠서 싸운 투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게 타격을 가했고요. 승리했습니다. 왜 승리했냐? 1년 동안 정말 죽을 수 있겠구나. 매일매일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급기야 구 하나 싸우고 머리카락이 제가 엄청 풍성했는데 한 절반 정도 빠졌어요. 그냥 사표 내고 그만두면 아무 일 없었죠. 제가 왜 사표 안 내고 끝까지 버텼냐. 이 정권의 무도한 불의함에 제가 결코 무릎 꿇고 비겁하게 도망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1년 이상을 버텨서 끝까지 임기를 마쳐서 승리했다. 그냥 승리했냐. 승리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불의한 탄압을 했던 그 자들을 몽땅 색출해서 법리와 판례와 차곡차곡 증거를 모아서 감사원장, 사무총장, 권익위의 최고 간부들 16명을 다 형사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사상 유례 없는 감사원에 2, 3주에 걸친 압수수색을 다 받게 했고 지금 공수처에서 모두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싸우는 법을 압니다. 법리와 경험과 용기가 배짱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차기 지도부는 저는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수석 변호인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우리 민주당을 지키고 또 저들을 약점을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투사다. 검증된 투사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하나 한 거예요? 불화살을 쏘는 투사. 당대표 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한 부산 경찰청장과 강서경찰서장을 형사고발해서 공수처에 압수수색을 받고 대테러팀에 대해서도 고소를 해서 우리 민주당의 매서운 맛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 당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강남에서 민주당 출신으로 네. 최초로 당선됐잖아요. 검증된 경력이 있고 거기에다가 영남 출신으로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 출신의 전문직으로서 이 전문직에게 어필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우리의 잃어버린 가져오지 못한 15만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역할을 감히 좀 할 수 있다. 외연확장 얘기하시니까 지금 최상병 사건에서 60% 이상 70% 가까이가 최혜병 특검을 찬성을 해요. 근데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최혜병을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한 20% 정도 됩니다. 저는 그걸 민주보수라고 부르거든요. 민주적 중도 보수인데 SNS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어요. 이분들을 비상시국이 됐을 때 흡수를 해야 된다. 그런 분들한테 동질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저한테 민주당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어때?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제가 그런 분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영남에 지금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영남의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제가 하겠다라고. 알겠습니다. 최근에 녹취로 등장한 BIP가 대통령이냐 부인이냐 제3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김건희인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제2주포잖아요. 그 연결고리는 김건희 여사의 그 이해관계지 않습니까? 그 전화조차도 우리가 의심하는 게 김건희 여사가 혹시 전화한 거 아니야? 대통령 7070이요? 전화로? 네. 저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가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의심하는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것은 이종호라는 사람이 임성근이 3스타가 곧 된다. 그 다음에 내년에 이 4스타라는 자리가 생긴다.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대통령 VIP 정도 돼야 의사결정을 하는 일인데 이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미리 1년 전부터 알고 있지? 전 이건 국정농단이라고 보거든요. 말을 하면서 점점 올라가네요. 처음에 조심하면서 시작하시더니 네, 화가 나서 네. 여하간 대통령 부인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시고 우리 전현 의원님은요? 예,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뤘었는데 임성근 사단장한테 이제 우리 법사위에서 물어봤죠. 이종호를 아느냐? 그랬더니 모른다. 별 4개 달아야 되는데 내가 사표 내지 말라고 했어. 내가 VIP에게 한번 얘기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VIP가 김건희 여사가 되려면 평소에 이종호와 상대방 전화를 같이 통화했던 그 사람이 서로의 용어가 VIP가 김건희를 통용이 되는 사이여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보통 VIP는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근데 도이치모터스의 이종호랑 김건희가 특수 관계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V가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할 때에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한 발언들이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뭐 거기에 뭐 관여하지도 않았고 손해만 받고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이종호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좀 멀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이 왜 어떻게 이종호를 아냐. 도이치모터스와 김건희를 그 관계를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이 이종호를 안다는 지금 정황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종호가 VIP에게 전화를 하겠다는데 그 VIP가 대통령이라면 만약에 네, 좀 더. 만약에 이런 거 크게 써주세요. 만약에 청문회에서 이걸 좀 확인을 해볼 생각입니다. 부인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다. 왜냐하면 그 전화 받은 변호사가 VIP가 김건희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그 말이 나오죠. 통상적으로 BIP라고 그냥 해버렸으면 대통령이니까 네, 네. 그 통화에서는 BIP는 대통령을 의미하면서 했을 것이다. 네. 받은 사람이 서로가 알고 있는 사실이면 그때는 김건희가 될 수도 그런 있겠죠. 약속은 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VIP 1, 2, 제로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쓰니까 V0 숫자 하죠. 떼고 썼을 수도 있잖아요. 한번 그 부분을 제가 밝혀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것은 굉장히 극히 일부고 더 있다는 얘기 저도 들었어요. 네,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종호라는 사람이 해병대에서 포스타가 생기고 이런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요건 빙산의 일각인 것 같고요. 대통령실의 반응은 그런 뭐 시시껄렁한 얘기 이런 식의 반응 나왔죠. 대통령하고 부인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다 예상했을 거라고요. 그 이후에 할 것들을 준비를 해놓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나올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골프를 같이 치는 이 그룹, 이 멤버들이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나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얘기들을 서로 해왔을 가능성이 많죠. 제 반론이 아니라 이종호 측의 반론입니다. 그 VIP가 김계환 사령관이다. 김계환 사령관이다.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법사위 의원들끼리 모두가 하하하 했습니다. 그 VIP는 김계환 사령관이다. 우리 사령관을 VIP라고 합니까? 그야말로 웃기는 얘기죠. 임성근도 청문회 와서 이종호 모른다 이랬는데 모르는 사람을
왜 그럴까요? 오늘도 법사위 의원들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권남용 고발을 하겠다. 윤석열 탄핵 소추 발의에 대해서 우리가 청문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권은 무도한 정권이고 잔인한 정권이라는 거죠. 저도 마음이 약하고 굉장히 무서움이 많아요. 눈물도 많고. 근데 그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도하게 엉뚱한 데 덮어씌우고 거짓말하고 그걸 우리는 하나하나 밝혀내야 돼요. 자, 전당대회로 돌아와가지고 전당대회에 8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 절대절명의 과제 앞에서 네. 윤석열 그 한동훈은요, 그래도 그 죄가를 치를 거예요. 그들은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뽑았잖아요. 그 죄가를 반드시 치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시간 문제예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뽑으면 반드시 자기 눈에 피눈물 뽑게 돼 있어요. 반드시 네. 심판할 겁니다. 둘 중에 한 분만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 자꾸 그러세요? 둘 다 같이. 아니 제가 볼 때는 네. 둘 다 살아남아요. 청수님 너무 겁주지 마시고. 둘 다 살아남을 수도 있죠. 둘 다 안 될 수도 있고. 자,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짧게 길게 하지 마라. 제발. 제가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위원장을 하면서 민주당의 책임자로서 10만 명 이상의 택시 기사들이 집회를 하는 현장에 그리고 4명, 5명이 분신 자살하면서 죽어가는 그 와중에 택시 기사들의 농성장을 제가 200여 차례 찾았습니다. 갔을 때 물병을 맞고 휘발유를 던지고 여기 왜 왔냐. 그때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거든요. 끈질기게 그분들과 소통하고 만나고 결국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냈습니다. 투쟁과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소통 그리고 민생, 민원을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그 분야에 있어서도 최고의 전문성을 다졌다. 한 표 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검찰 독재 정권과 맞짱 뜨며 승리한 투사 전현희가 더 가열차고 독하게 싸우겠습니다. 민주당의 무덤이라는 강남을을 24년 만에 강남의 민주당의 깃발을 꽂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저 산전수전 다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미워하실 수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현주하고 같이 있으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이현주하고 같이 하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살아나고 반드시 이깁니다. 민주당을 승리할 수 있게 하는 후보가 될 거고요. 효능감이 중요하고 가성비가 중요합니다. 전략적 선택을 꼭 해주십시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얼른 가주세요. 진버 캔 맛있어 이거. 캔 나왔고 세트로 이벤트를 하는구나. 예, 맛있습니다. 내가 이 광고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왜 꼭 이렇게 물고 나면 써요? 꼭 이렇게 썼어야 했나? 자, 5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신장식 의원님은 의원님이 되고 나서 자리가 가운데로 딱 예전엔 저 끝에 앉았었거든. 맞아요. 네. 사람들이 가운데로 쫙 이렇게 야 좋겠어. 자,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700ml, 500ml 그리고 캔 3개까지 해가지고 지금 10% 할인하고 요즘에 캔 이제 맛보시고서 이렇게 많이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판매하지 않다가 이게 실질적인 첫 판매거든요. 한번 맛보시기를 바랄게요. 지난주에는 광고할 기회를 안 줬어요. 왜냐면은 우리 의원님께서 빨리 가셔야 됐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말씀 못 드린 거 오늘 말씀드릴게요. 아직 못 드셔보신 분 계시잖아요. 왜 눈을 못 마주쳐요? 계시잖아요. 진짜 꼭 한번 잡숴봐요. 함께해요. 함께해요.
좀 있으면 복날이 오잖아요. 예, 삼계탕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는 깔끔한 네, 삼계탕, 장어. 장어. 예, 이런 것들의 그 고기의 육질을, 예, 풍미를 이렇게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는. 넣어 먹으라는 거예요? 따로 먹으라는 거예요? 날씨도 그렇고 나오는 뉴스들도 상당히 후덥지근하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게 많잖아요. 딱 날려줄 만한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개운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오늘 유난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신장식 의원님은 이제 그냥 맛있다 없다 이 정도만 말할 수 있잖아. 맛은 있죠. 맛은 있죠. 얼음하고 얘하고 술만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예, 예. 근데 저 캔은 한 개씩 들고 다니기 진짜 좋고 저는 항상 영화관 갈 때마다 하나씩 가져갑니다. 더럽게 재미없는 영화를 볼 때도 진버는 항상 맛있다. 진버마저 없으면 어떡할 뻔했나. 네. 특히 카라멜 팝콘 먹으면은 그 입안이 너무 달아가지고 진버 한 번 마시면 싹 내려갑니다. 그럼 계속 먹을 수 있죠. 요즘 또 캠핑 많이 다니시니까 그래서 캠핑 갈 때는 요거죠, 요거. 요거. 이것도 이제 이거 예. 타 먹을 수 있는데 요거 하나만 가져가면 되니까. 겁은 정말 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헤어스타일이. 영혼이 탈출했는데 지금. 헤어스타일이. 제가 이 머리를 14만 원을 주고 했는데 우와. 민사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머리를 자를 수 없게. 아니야, 머리 잘 어울려. 뭔가 머리를 자른 게 아니라 진흙을 떨어뜨린 것 같은데. 아니,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지능이 된 머리. 뭐 광고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네. 자, 오늘 두 가지를 짧게 얘기해봐요. 대통령 부인 김건희 문자가 공개됐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김건희는 사과 쇼를 하기는 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자 안에 보면. 그랬는데 한동훈은 씹단 말이지. 한동훈은 왜 씹었을까? 이게 함정 같아서 씹었을까? 예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카톡 수백 번 한 게 나중에 들켜가지고 부인이 된 사람하고 카톡하면 안 된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 그랬을까? 아니면 어차피 어느 순간 나는 김건희 버린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정하게 문자를 나눈다는 건 머릿속에선 이미 지워진 상태였을까? 한동훈은 김건희를 소환했을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시점에? 의리 같은 건 없는 사람이니까. 왜 씹었을까가 저는 다음 정국을 전망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서 왜 씹었을까? 이미 그때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사이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신뢰는 이미 깨질 대로 깨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보이고요. 사기꾼들 간의 대화가 있습니다. 서로 이게 언젠가는 오픈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거든요. 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언젠간 이게 까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사과하려고 했었는데 네. 알리바이를 만든 거고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쌩하게 얘기하면 배신자 프레임이 훨씬 더 깊이 빠질 거고 정답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로 얽히기 때문에 서로 제가 보기에는 사자들 간의 대화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자들 간의 알리바이 만들기 대화 있잖아요. 알리바이 만들기 대화. 네. 그랬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저는 그럴 사자들 간의 대화 같은 증거 남기기 또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것은 한겨레 단독에 의하면 이 문자를 들고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봐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동훈이 씹었어. 개놈의 새끼. 어머 가르치고. 개놈의 새끼는 내가 붙인 거야. 그런 보도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신장식 의원님의 추론대로라면 그것까지 계산해가지고 그 당연하지. 부인이 대통령을 한동훈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렇죠. 지금. 저는 그런 계산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 봐요. 거꾸로 부인이 한동훈을 버리려고 앙뚜아네트 직천무후. 거기 보면 뭐 우리 부이가 전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전화 한번 하시죠. 식사 한번 하면서 오해를 푸시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한동훈을 향한 이야기였을까? 아니면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랬어요라고 대통령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까? 난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아까 함정이라고 하셨잖아요. 함정. 함정인 거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총선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렇죠. 증거로 네, 그렇죠. 나는 총선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일리 있어요. 일리인데 함정. 나는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이 참 정치 초보다. 사람들의 욕망을 잘 다루면서 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는 참 무능한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속내가 그러 하든 말든 겉으로 드러난 게 사과를 하겠다고 지금 나섰으니까 그 순간 잡아채서 사과를 시킬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하려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을 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사실은. 누구를 이해해서 한다기보다 내가 맞춰놓은 틀에 그 사람을 맞추는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나 굉장히 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맹하기도 하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는 어느 정도는 할 마음 정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면 한동훈은 익십을 했냐라면 바깥에 알려진 것보다 둘의 관계가 훨씬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한동훈과 윤석열이에요. 한동훈과 윤석열. 한동훈과 윤석열. 그래서 서로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부추기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또. 한동훈도 도저히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내지는 완전히 우리는 갈라진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단계가 아니었을까. 만약에 제가 한동훈이라고 한다면 그냥 예의 바르게 그 사과를 하시고 마시고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부군과 잘 상의해서 하시지요. 뭐 이런 식으로 보내놓으면 나중에 문자가 혹은 그 비대위 차원에서 의논해 보고 공식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한두 마디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공개를 전제로 한 문자, 공개를 전제로 한 익십이었다고 보여요. 자기 방어 기제를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그렇지. 거지. 한동훈은 그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공개돼도 문제 없도록 답할 기술은 있거든.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럼 절대로 공개 못하지. 누나 이제 연락 그만해요. 괴로워서 안 되겠어. 짤이다. 짤이다. 잘라왔다. 그럼 절대 공개 못할 거 아니야. 자, 아니면 어디 살아? 네? 그 소재지 경찰서에서 연락할 거야. 정치적으로 미숙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꾼들의 대화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나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유리하거든요. 진술을 할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유리해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은 없고 공개됐을 때 내가 어떤 그 혐의를 받을 수 있나 없나. 그렇지. 검사 한동훈은 익십을 한 거지. 정치인 한동훈이었다면 그걸 받아서 본인의 정치적인 성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렇지. 거예요. 정확하게 동의하는 바이고. 보니까 진짜 정치에 대해서 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퀸메이커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김희애 씨 나오는 드라마에서 맨 초반부에 나오는 게 재벌 딸이 이제 뭘 잘못해가지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실 사과의 마음이 1도 없어요. 근데 너가 정수리에 머리털 빠진 걸 보여주면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사람들이 너한테 동정표를 던진다. 이렇게 설득을 하거든요. 김건희 여사도 별로 사과할 생각은 없었는데 한번 던진 거죠. 던졌는데 한동훈 후보는 그래도 한 표라도 한 좌석이라도 한 좌석 한 석이라도 한 좌석이라도 영화표를 생각하다 보니까 한 직업병이 의석이 아니라 한 좌석 한 석이라도 더 하려면은 진짜 거기에 대해서 그 사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네. 그 마지막 문자 그게 서천 화재 현장 이후 문자거든요. 맞아요. 그때 문자 시작이 큰 소리로 화내고 그래서 서운하셨죠라는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깥에서는 그렇게 봤을지 몰라도 하나도 안 풀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문자들도 있잖아. 제 말은 그 한동훈은 처음부터 계속 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번. 그 트라우마 그 분명히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의도를 정확한 의도를 내가 지금 가늠할 수가 없다. 이거 한정일 수 있다. 이 생각도 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내가 윤석열을 쳐야 할 때가 올 수 있다. 옆에서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정한 문자를 한다는 게 안 되는 거지 또. 그 상황에서는 제 1번 임무가 선거를 이기는 건데
그거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게 중요한 게 네.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이익을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거야. 이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부인은 자기가 정말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죠. 대통령과 막 여당 대표를 막 화합시켜가지고 어떻게 동지들 다 같이 갑시다 막 그렇게. 사실은 그 문자에서 되게 황당했던 건 여당 대표잖아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에서 중간에 내가 나가서 니들 괜찮아 만나서 밥이나 먹고 풀어. 그렇지. 이게 충격적이에요 사실 저는. 이게 빼고 생각해. 근데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인데 본인들이 이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공개할 수가 없어요. 공개할 수 없는데 자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 일로 오세요 밥 드세요. 풀어. 에이 술 한잔 해 뭐. 오해야 오해. 아유, 연락 좀 그래. 하고 서로. 야 댓글팀 없어. 의심했구나. 아이고 그런 일 없어. 오해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오늘자 기사에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측근들 불러다가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랬다. 본인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모르는 거야 모르지. 자기도. 나는 윤 대통령은 이해가. 뭘 이해? 왜 이해해 이걸? 이걸 어떻게 이해해? 윤 대통령은 그런 부인 밑에서 살았잖아. 10년 이상.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 사고방식이. 네. 그 수해 방지 대책 그거 공지 내려온 거 보니까 한 줄짜리? 그거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안 하면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죠.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거.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이야 이게. 자 다들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우산을 쓰는 걸로 합시다. 이게 무슨 대통령 지시사항이야. 졸리면 자시오 이런 거 아니야. 거의. 장마에는 대비하시오. 이게 뭐야 이게. 철저히 하시오. 철저히라는 말에 방점이 있다. 그래, 철저히. 철저히 하라고 했다 나는. 대비를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라. 내가 철저히 하랬지. 경로. 철저히 못하면 경로. 이거를 다 회람하라고 했던 거 아니야. 이게 미친 새끼들이지. 어떻게 이걸 내려보낼 수가 있어 이거를. 대통령이 이 한 줄 말했다고 하더라도 실무자들이 덧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아무도 일하지 않아. 이게 미국 하와이 있으면서 모함에 찔렸던 거야. 호놀룰루 룰루랄라 갔는데 하와이 갔다고 얘기하지 미국 못하고 호놀룰루 내 처음 들어봤어, 씨발.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 알리바이만 있으면 됐지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이렇게 쭉쭉쭉 나온단 말이야. 이거 덧붙이면 되잖아. 근데 이걸 그냥 내려보내. 와, 씨발. 대통령이나 나라가. 그 밑에 대통령실이나 진짜. 아니 근데 이 정부 들어서 현명하거나 똑똑한 공무원들은 자리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또 부인도 이해가 가. 예?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부인을 그러니까. 해. 네. 막 나서야 돼 본인이. 제가 그 얘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처음 다시 한동안 안 나오다가 처음 다시 등장했을 때도 행사에 가서 끌고 다니잖아 이렇게. 몰고 다니잖아요. 그렇지. 끌고 다니더라. 부인이 수고가 많아. 바쁘다. 부인이 수고가 참 많으셔. 안 돌아가니까. 초등학교에서 학부모한테 뭐 가정통신문 내려도 이렇게 안 하잖아. 삐 진짜 내가 아유. 지금 막 이거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는데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성장 과정을 적어보시오. 쑥쑥. 그런 거지 이게. 장마 철저. 이거 보고 있다가 김건희 여사 문자를 보면 그래도 그렇지. 예, 나름의 성의를 보이고 있다. 근데 그거 씹혔으니 얼마나 화가 나. 그 댓글팀 이야기. 댓글팀도 한동훈 댓글팀이 있다고 지금 장해찬이 얘기했잖아. 네. 자기가 뭐가 있나 봐요.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한다는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빨리 한동훈 씨는 그런 얘기만 나오면 다 고소고발했잖아요. 장해찬 고소고발해야지. 네, 그러니까 장해찬 고소고발해야지. 근데 장해찬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이거 댓글팀이 있을 리가 있나?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일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왜안 한동훈 해? 댓글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댓글팀이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장해찬 책으로 고발해야 돼. 네,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지금 참으면 안 됩니다. 네. 네. 빨리 고소고발을 고발을 해야 된다. 고소를 해야죠. 지금 음해하고 어쨌든. 있는 거 아니에요. 고소 고발하면 되시죠. 우리는 한동훈 편이잖아 언제나. 그럼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만에 하나 정말 있었다면, 법무부 바깥에 있었다면 두 가지 혐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만약 공무원이었다면 직권남용이 되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니까. 예. 그다음에 사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그 지긋지긋한 드루킹 특검 생각을 해봅시다.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업무 방해가 됩니다. 댓글 팀을 운영한다는 것은 반드시 비용을 수반하는 일이에요. 그럼요.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 돈이 액수가 커지거든요, 굉장히. 장애차 반드시 고발해야 돼요. 걸어야 돼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혐의를 이렇게 함부로 한동훈 위원장님에게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동훈 그럴 리가 없거든. 절대로. 아니, 오늘 영부인 편, 뭐 대통령 편, 한동훈 편까지 너무 제가 어디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더군다나 영부인도 댓글팀이 있었다면 그것도 너무 큰 일이잖아요. 아유. 한동훈 위원장 큰 오해하신 거예요. 예. 그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 부인이 한동훈을 그럼 고소해야 되나? 아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그 서로 오해는 고소로 풀어야죠. 그리고 오늘 내내 이 최고위원 후보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등장한 VIP 있잖아. 이거를 대통령이냐 부인이냐 제3의 인물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3의 인물은 아니다. 속어법. 속어법. 예, 그건 일단 제외하고. 아니 누가 해병대 사령관을 V라고 부릅니까? 게다가 치안감 얘기도 했잖아요. 저는 그거를 나눠서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냐 부인이냐? 네, 왜냐하면 이종호 대표가 김건희 여사랑 가깝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라고 그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임성근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맞겠지만 이 사람이 연락을 할 수 있는 건 직접적으로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라는 걸 서로 뻔히 아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힘을 상징하는 VIP. 그렇죠. 나는 그런데 그쪽으로 가는 길이 부인을 통해 열려 있어.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종호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뭐 알고 있었다는 건 재판에서도 인정됐잖아요. 지난해 3월에서 재판에서도 뭐 알고 있느냐 해서 내라고 대답했다는 것도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부인이냐, 네, 그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남편이냐 크게 따지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뭐 충분히 다만 그냥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연락하는 사람이 더 힘이 센 거 아닌가. 이거는 제 일을 할 때보다 집에 사모님께서 뭔가 저에게 일을 시키셨을 때 훨씬 열심히 하거든요. 이건 여기 결혼하신 남자분들 많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 세상의 남편들은 다 그렇게 다 그래. 아니 그리고 이 이종호 씨가 뭐 치안감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뭐 우리 주변에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군과 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김기환 사령관은 무조건 탈락이고 군과 경찰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곳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과장을 했다 칩시다. 그럼 과장했으면 문제가 없는 건가? 만약에 이종호가 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가? 첫 번째는 그 해병대 별 4개가 생겼고 임성근이 구명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실현이 현재 상황. 돼버렸어. 실현이 됐어요. 두 번째는 원래 민정수석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대통령과 대통령 지인, 가까운 사람을 팔아서 바깥에 나가서 사기치고 뻥치고 다니면 이 사람들 잡아들이는 거예요. 건진도 그렇게 팔고 다녔잖아요, 사실. 그랬는데 뭘 했어요? 건진 보고 못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재벌 그룹들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재벌을 조심하라고 그랬지. 이런 경우에도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치적 책임은 전혀 감해지지 않아요. 저도 신장식 의원 얘기에 100% 공감하는 게 왜냐하면 아무런 연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과 연관이 돼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그 정도 인물이 밖에 나가서 대통령 배우자의 이름을 만약에 팔고 다녔다라면 그냥 그렇게 풀어놓고 있었다라면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던 거예요. 거의 방조? 왜 그랬을까가 더 궁금해요. 사실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내가 이 초기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일단 임성근은 이종호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내가 더 믿기지 않지만 전화하거나 만나거나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위치 추적하고 통화 내역 보면은 거짓말이 금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통화나 만난 적은 없는 것 같단 말이지. 그러면 진짜 이상하잖아. 임성근 본인은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챙기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사람 챙기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제가 부인끼리 아는 사이 아닐까? 이 가설을 이 공수처는 이제 짚어봐야 된다. 대통령 부인과 아는 이종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임성근은 모른다고 했으니까 끈이 뭐야? 도대체 어떻게 연결될 거야? 부인끼리 연결된 거 아닌가? 이런 가서 생각해 봐야지 이제. 아니, 뭐 그런 것도 가능성 찾아볼 필요도 있고요. 이게 이렇게 이어지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편에도 치안감 정도는 한 사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나름대로 브로커 주가 조작했던 브로커니까 브로커로서 뭔가 그룹을 만들어서 임성근이라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묶어두려고 했던 거 아닌가. 두 번째 녹취된 거 보면 차라리 그냥 내가 끼지 말 걸 그랬다라는 얘기도 기억 변호사한테 하잖아요. 이종호가 여사님의 주포야. 그러면은 이것만 했을까? 그것만 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삼부가 만에 안에 삼부 토건이 맞거나 삼부 토건과 관련이 맞다고 치면 이것도 심각한 이야기인 게 이종호 씨는 삼부 토건이 며칠 후에 뜬다는 걸 알았다는 소리잖아. 주가 부양을 이전에는 자전 거래를 했는데 도이치모터스 2차 때는 뭐 주고받고 하면서 했는데 네.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 외교 정책으로 하는 거 아니야. 주가 부양을. 이거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차원이 달라지죠. 완전히? 우리는 이종호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 주가 조작의 주포로서 재판을 받는 형사 피고인을 바라보지만 그 사람이 어딘가에 나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는 내가 그만큼 김건희 여사랑 가까운 사람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브로커 일을 하는 입장에서 야 내가 김건희 여사 때문에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 대통령 부인 내가 지갑 두둑하게 만들어줬잖아. 진짜 그러니까 저렇게 사기치면 누가 그 주변에 안 꼬이겠어요. 우리는 이종호를 흑진주 인베스트먼트의 범죄자로 생각을 하지만 나 여사님 주포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단톡방 안에서도 그런 취급을 받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종호가 못 오니까 골프도 없어지고. 신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령 이름을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대통령실의 크나큰 정치적 그리고 그 안에 카톡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또 대통령 경호실 직원이잖아요. 전직. 대통령 경호실 가장 가까이서 자기를 신체적으로 보호해주는 사람들이니까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대통령 부인의 커넥션으로 전직 경호실 직원도 안성맞춤이거든요.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대통령실에 안보실하고 정책실하고 대통령실하고 경호실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뀐 사람은 김용현 경호실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권력이 모여 있을 수도 있어요. 확인되지 않지만.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사단장 부인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부인이 어떤 장생이든 지대한 영향을 주거든요. 상관내 집에 김장 날짜가 잡혀야 나머지 김장 날짜가 잡히잖아. 이 양반은 투스타까지 올라왔으니까 부인도 역할을 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인이 등장을 안 해,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 단톡방이 공개되었을 때도 구명 로비 여러 루트가 있었고 그 중에 한 곳이다. 그렇겠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인 라인도 네.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요즘 어느 초입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에 말하자면 뉴스가 너무 빨리 시시각각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뉴스를 따라잡기 버거운 시점. 2016년 언제쯤 그런 시점을 한번 우리가 겪지 않았나 하는 그런 뭐 초입에 들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 무언가 벌어질 것만 같은 상황이 돼서 지금. 그러니까. 꾸물럭꾸물럭해 막. 그러다 꾸물럭. 보니까 사실 그 익심 논란 같은 경우 치킨 게임 같거든요. 개싸움이 벌어졌을 때는 개같이 싸우는 사람이 이기고요. 치킨 게임이 벌어졌을 때는 닭처럼 단순 무식하게 덤비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전당대회라는 건 열광적인 환호와 함께 기대와 흥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끝났어 그거는. 끝났어요. 네. 글러 먹었어. 그리고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을쯤 되면 굉장히 큰 뭔가가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장악하거나 할 수 있는 정치력은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아수라장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건 지난번에 확인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한동훈 편이야 그때도. 미리 말하지만 끝까지 한동훈과 함께 할 거야 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무슨 일이 나도 알 것 같아요. 그게 언젠지 어떤 형식인지 몰라도 무슨 일이 나도 알 것 같거든요. 자, 차력을 길러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